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2년쯤 되었고, 지금은 초등학생인 딸아이와 남편,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셋이 살았었죠. 지금은 집을 나와 딸아이와 친정에 있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된 사연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어떻게 집을 나왔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지 말이죠. 저와 남편은 남편의 끈질긴 구애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어렸을 때 참 예뻤거든요. 그래서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많았고요. 남편은 그 중에서 가장 듬직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남편을 만나고 결혼했습니다. 행복했어요. 남편은 언제나 저를 사랑해줬고, 뭐 가끔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너무 잘했으니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 2년 정도 가더군요. 남편은 결혼하고 2년 만에 딴 사람이 된 듯 변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먼저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행동도 모두 다 말이죠. 저와 만날 때는 그걸 숨겨온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인연이? 내가 미역국 싫어하는 거 알면서 이걸 상에 내와? 아니, 이거 나 조리하라고 엄마가 해주신. 그러면 혼자 처먹고 내 상에는 다른 국을 내왔어야지. 어디서 서방 밥상을 이렇게 성의 없이 차려? 너 정말 죽고 싶어?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피곤? 하루 종일 집에서 쳐 놀면서 애나 보는 주제에 뭐가 피곤해? 그리고 이게 아들도 못 낳아놓고 어디서 애 낳았다고 유세를 떨려 그래? 너 정말 나한테 죽고 싶어? 어? 남편은 물론 시댁에서도 저는 아들을 낳지 못한 죄인이었어요. 그 뒤로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면서 저는 더더욱 그 집안에서 학대 아닌 학대를 받았습니다. 아니, 학대가 맞죠 뭐. 너는 뭘 잘했다고 막니? 어? 하여간 염치도 없어. 오빠가 하도 좋다고 해서 조건 같은 거 안 보고 허락을 해줬으면 사람이 염치도 좀 있고 눈치도 좀 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 안 했어. 그런 모든 대화가 저를 앞에 두고 면전에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물론 화가 났고 집을 나가고 싶어 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참다 보니 어느 순간 그런 학대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되는 사람, 나는 정말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집을 나가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집을 나올 엄두 말이죠. 저희 집은 조금 가난했거든요. 뭐 찢어지게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다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도와야 했고 그렇다 보니 제가 손을 벌리거나 그럴 수 없었고 말이죠. 마땅한 직장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이 무턱대고 그 집을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버티다 보니 결국은 저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날이 오고 말았고요. 그래서는 안 되었던 건데 말이죠. 그런 게 당연한 건 절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뭐야? 뭐가? 당신 여자 생겼어? 그게 뭐? 그게 뭐냐니. 내가 당신 아내잖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게 뭐냐니. 어느 날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어떤 여자와 남편이 뽀뽀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어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놀라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세상 그렇게 태어날 수 없는 얼굴로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듯 저를 탓했습니다. 네가 제대로 된 여자였어 봐. 내가 바람이 왜 나? 그래서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도 내 잘못이라는 거야? 당연히 네 잘못이지. 너는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집에서 놀고 먹기나 하고. 그리고 그 얼굴은 그게 뭐냐? 맨날 화장도 안 하고 보기 싫게. 너 같으면 너 같은 여자랑 그런 생각이 들겠냐? 너는 내가 안 쫓아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몰라? 어디서 바람을 피웠니 안 피웠니 하는 소리를 해.
정말 제가 한스러웠던 건, 더 서러웠던 건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혹시나 쫓겨날까 무서워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보기에 제가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아내였으니 어쩌면 그런 제 태도가 남편을 더 뻔뻔하게 만든 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망쳐서 나왔어야 했던 거 아니냐라고들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저는 거기서 도망쳐 나오면 죽는 줄 알았어요. 돈도 못 벌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이 혼자 남는 게 정말 너무 두려웠습니다. 게다가 저는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그 집에 아이 혼자 두고 나온다는 건 너무나 끔찍했고 말이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의 이런 소리에도 아무 말 못하고 고개 숙이고 울기만 했어요. 언니가 매력이 없나 보지. 근데 내가 봐도 언니 같은 여자랑 뽀뽀하고 뭐 그럴 생각 안 들긴 해요. 거울 좀 보고 살아요. 바깥일하는 남자가 여자가 생길 수도 있지. 너는 별일도 아닌 걸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냐? 너만 보면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나빠. 그 칙칙하고 침울한 얼굴 좀 치우면 안 되냐? 오죽 저를 그렇게 구박했으면 딸아이가 입을 떼고 거의 처음으로 배운 말이 이거였어요. 저리 가. 보기 싫어.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였거든요. 딸아이가 그 말을 하는데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멍해지고 아무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봤습니다. 남편의 외도나 학대로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양육권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양육비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남편이 알아버렸어요. 인연이 감히 어디서 이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 그리고 뭐? 위자료? 양육비? 너 정말 죽고 싶냐?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저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덩치도 큰 사람이 우악스럽게 잡아대는 통에 정말 너무 아파서 저도 모르게 악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너는 덜 맞았어.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뭐 증거를 남기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 전에 상담받으러 다닐 때 뭐든 증거는 다 남겨놓는 게 좋다고 해서 휴대폰으로 녹음하거나 그런 것도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만큼 맞았어요. 며칠을 침대 위에 누워서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말입니다. 저도 참 바보 등신 같은 게 그만큼 맞았으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더더욱 그 집을 도망쳐 나와야 했는데 저는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를 놨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다 놨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조차 멈췄던 것 같아요. 기분 나쁜 말을 들어도 남편에게 맞아도 아무 표정 없이 감정 없이 제 할 일만 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말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것에서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말입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는 밥만 차리고 가. 집안일도 나 좀 안 보이게 하면 안 되겠니? 그 얼굴 보고 있으면 기분만 더러워지지. 아이고,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며느리로 들여서는. 네, 저는 정말 말 그대로 그 집의 하녀, 식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가족들끼리 행사나 모임이 있는 날은 일은 다 하고 정작 식사 자리에서는 빠졌고 시댁에 청소하러 가는 것도 부지기수였는데 그마저도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가며 눈에 띄지 않게 노력하며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악마기도 하지만 저도 참 바보 등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서 그러고 있었던 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 감정을 다 뒤로 밀어둔 채 살았지만 그런데도 참을 수 없는 일이 있기는 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에 대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장모님 생신인 게 뭐 나보고 어쩌라고? 아무리 그래도 밥 한 끼는 사야 하지 않아? 야, 너 같으면 너 같은 딸을 준 부모한테 돈을 쓰고 싶겠냐? 그래도 평생을 한 번도 안 샀잖아. 너 같으면 그러고 싶겠냐고. 네 입으로 쳐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엄마인 시어머니의 생신에는 밥이다 용돈이다
바리바리 싸서 들고 갔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태도도 화가 나긴 했지만 너무 서럽고 또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까지 복합적으로 들어서 더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챙겨주면 안 돼? 그 한 번도 네 꼬라지 보면 하기 싫어. 그러면 당신은 나랑 왜 같이 살아? 이혼하기 귀찮으니까. 아이씨,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나 전화해야 하니까 좀 꺼져. 그렇게 저를 밀어낸 남편은 또 새로운 내연녀와 통화를 하더군요. 저는 밖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편은 들으라는 듯 일부러 더 크게 통화를 한 걸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니까요. 하여간 귀찮게 들러붙는 데는 뭐 있다니까. 아니야. 자기 말고 우리 집 옆였네. 어? 걱정하지 마. 전혀는 겁도 많고 그럴 용기도 없어. 이혼? 귀찮게 무슨 이혼이야. 그리고 이혼하면 전현한테 위자료도 줘야 하는데 나는 전현한테는 돈 한 푼도 못 줘. 그리고 집에서 애 키우고 집안일하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줘. 늘 받아온 취급이었고 저도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그렇게 직접 말로 들으니 충격적이긴 하더군요. 제가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말이죠. 아마 딸아이가 없었다면 그 시절에 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힘들었고 삶의 의욕이나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긋 웃으면서 엄마라고 부르며 제 손을 잡아주는 딸아이가 없었다면 정말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또 버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버틴 건 아니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남편에게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나 여기 회사 앞인데 좀 데리러 와요. 저 지금 일이 있어서. 언니가 일이 뭐가 있어요? 데리러 오라면 데리러 좀 와요. 하루는 신우이가 그렇게 승질을 내서 비가 오는 날 차를 끌고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자신의 동료 직원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군요. 아, 우리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말이죠. 정말 벙쪘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빠의 아내를 자신에게 옳게 되는 사람을 집에서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다뇨.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그래도 조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요?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니. 제 그 말에 신우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하하하 하고 웃더군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언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입장이요? 언니 같으면 언니같이 추레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우리 오빠 부인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깔볼 거야. 안 그래? 그게 부끄러우면 저를 왜 불러낸 건데요? 아, 오늘따라 말이 되게 많으시네. 일하고 퇴근하고 온 사람한테 머리 아프게 그냥 운전이나 해요. 입 그만 열고. 정말 제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는 이 대화만 봐도 한 번에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 집에서 저의 위치는 딱 그 정도였습니다. 정은이한테 들었다. 너는 잔말 말고 그냥 운전만 하면 되지. 왜 일하는 애 피곤하게 그런 말을 해서 애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 아가씨가 기분 상했대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머리 아픈데 네가 쓸데없는 걸 물어봐서 더 머리가 아팠다잖아. 너는 애가 대체 왜 그러니? 어? 기분이 나빠도 제가 더 나빠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를 그냥 부리는 사람처럼 이야기했는데 그 비를 뚫고 데리러 간 올케를요. 제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시어머니가 가소롭다는 듯 웃더니 갑자기 정색하고서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빡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뒤통수를 후려쳤거든요. 야,
이게 어디서 자꾸 말 듣고야? 그리고 네가 어지간하기만 했어도 걔가 그랬겠니? 어디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것도 서러운데 맞기까지 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하고 나오더라고요. 어머, 너 우니?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대체 이런 취급을 당하고 이렇게 맞아야 할 만큼 큰 잘못을 했어요? 저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세요? 왜요? 그렇게 울면서 제 진심을 이야기하면 그래도 조금은 알아줄 거라고 그때는 조금의 희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애정을 주지는 못하겠어도 적어도 불쌍하다고는 생각해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정말로 그들은 저를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토로를 하는 제 모습조차 가짜났던 겁니다. 예, 정말 웃기고 어이없네. 네가 생각해봐. 네가 정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라는 거 다 하고 때리는 바람까지 피우는 남편도 참고 사는데 제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건 네가 그런 짓을 당할 만한 애니까 당한 거지.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네가 멀쩡했어봐. 우리 아들이 왜 그런 짓을 하겠니? 응? 그리고 아들도 못 낳고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 축내는 것밖에 없는 애를 먹여주고 재워주면 감사하다 절을 내야지. 이게 어디서 지 주제도 모르고. 나중에 이 대화가 이혼 소송할 때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였어요. 네, 다 녹음하고 있었고 시어머니의 저 말들은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었으니까요. 너는 다 잘못됐지만 제일 잘못된 게 본인의 주제를 모른다는 거야. 나는 그런 애들이 참 싫다. 어디서 뻔뻔하게 같은 대접을 받으려 들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 하더군요. 저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정말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 또한 저에게 큰 소리를 내더군요. 시키는 것 좀 그냥 조용히 하면 안 돼? 왜 꼭 그렇게 내가 무슨 소리를 듣게 만들어? 어? 진짜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어? 울며 집으로 들어온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기는커녕 얼굴을 보자마자 그런 말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을 보고 알고는 있었지만 저는 이 집에서 그냥 개만도 못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을 너무 절실히 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저는 더더욱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설득이 되지도 또 저를 달리 생각해 줄 리도 없었고 무엇보다 고쳐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제가 포기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과 계속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제 살 길을 생각하고 뭐든 해야만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살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연간 시어머니에게 엄청난 구박을 받아가며 요리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지인분들이 제가 담근 김치나 다른 반찬들을 늘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동네의 작은 반찬 가게에 시급을 적게 줘도 좋으니 한 번만 써봐달라고 부탁을 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다가 내 용돈벌이라도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되냐고 하더군요. 반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허락이 쉬워질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그거 얼마나 번다고 집안일을 내팽개치냐고 뭐라고 했지만 남편이 어떻게 설득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본인이 저에게 줘야 하는 돈이 반이 줄었으니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마 시어머니를 설득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요. 저는 시시때때로 불러다가 일을 시킬 수 없게 된 거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설득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워낙 작은 가게였기 때문에 저에게 줄 수 있는 아르바이트비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월급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줄 테니까 자기 어디 가지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알겠지? 사장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장사가 잘 되자 바로 제 월급부터 올려주셨고 어느 순간부터는 인센티브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 가게에서 일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을 때는 저는 이미 남편이 2배에 달하는 돈을 벌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말이죠. 만약 알았다면 그 돈은 저에게 없었을 겁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일한다고 유세했더니? 오늘은 쉬는 날이라며.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면서 이것도 이렇게 늦장을 부려? 너 정말 나한테 또 맞고 싶니? 고작 반찬 가게에서 일하면서 바쁜 척은 하여간 수준 떨어져. 그 사장님은 보살이야? 너같이 답답한 애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 쓰신대? 알고 보니까 그 사장님 사실은 남자 아니야? 여자인 거 봐서 알아. 근데 뭐 남자라고 해도 나는 전혀 불안하지가 않다. 세상 어떤 남자가 이런 여자를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 하긴 그건 그래. 이제 그런 말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수준까지 되어서 녹음도 하지 못할 뻔했다니까요. 너무 일상이라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모든 대화 내용을 습관처럼 녹음해두고 있었거든요. 그걸 몇 년이나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정리한다고 들어보니 그 인간들 정말로 인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금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 나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가족들에게 쓰고 싶었거든요. 여기서 가족은 시댁 식구와 남편이 아닌 저희 딸아이와 친정 식구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동안 모아온 돈들을 보니 꽤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생신 때 선물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금팔찌를 주문했어요. 언젠가 엄마가 나는 저런 거 언제 한번 손목에 차보나 했던 적이 있는 그런 금팔찌 말입니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그냥 바로 엄마의 생신 선물을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일 모레 장모님 생신이라고 했나? 그건 갑자기 왜? 장모님 댁에서 하는 거지? 당신도 오게? 내가 뭐 못 갈 곳가? 남편이 어쩐 일로 저희 엄마 생신날 같이 밥을 먹겠다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몇 년 정도 외에는 불편하다고 한 번도 가지 않았었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가 싶었는데 오겠다는 사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른들도 계시는데 별일이야 있겠나 싶어서 그냥 그러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서야 괜히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장모님 생신 선물 뭐 했어? 아까부터 그게 왜 궁금한데. 당신 요즘 내가 하는 말에 자꾸 토를 단다? 돈 좀 번다 이거야? 그때쯤에 남편이 유독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 그런 말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 인간인데 우리 부모님 앞에서까지 다른 곳에서 하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지만 말이죠. 박서방이 어쩐 일이야? 엄마가 반가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는 저와 남편이 다투기는 해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당연하죠. 제가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가 걱정하고 그러는 게 저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오랜만에 장모님 밥 먹고 싶어서요. 아이고, 박서방 오는 줄 알았으면 음식을 더 할 걸 그랬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을 반가워하는 엄마를 보고 마음이 조금 심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너 요즘 하는 일은 잘 되고 있냐? 네, 이제는 일도 손에 익어서 점점 더 편해요. 가만히 있으면 박서방이 돈 잘 벌어다 주는데 너는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하하하, 그러게나 말입니다. 엄마가 모르시니 아버지도 당연히 모르셨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아버지는 꽤 가부장적인 분이셨거든요. 아내는 남편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남편을 섬겨야 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버지는 그렇게 사이가 좋거나 대화를 자주 나누거나 하는 건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속으로는 너를 많이 생각한다. 뭐 이런 말을 때때로 하기는 하셨지만 저는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아버지의 그런 성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이혼 이야기를 더더욱 할 수 없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조건 여자가 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신 분이라는 걸 제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아무튼 그날의 그 일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하거나 딸로 아낀다는 걸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날의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점을 굳이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있었던 것이 있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그날의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여기 선물. 아니, 뭐 이런 거 준비해. 이렇게 다 같이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너무 좋은데. 너 힘들게 번 돈으로. 언젠가 한 번은 엄마한테 나도 좋은 선물 해주고 싶었어. 그런 제 말에 엄마는 제 선물을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슨 선물을 준비했길래 그렇게 말이 거창해? 별건 아니야. 제가 다 궁금하네요. 장모님, 한번 열어보세요. 원래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궁금하다는 듯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했고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선물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 남편은 그 안에 든 선물이 뭔지 알고 그런 소리를 한 거긴 했더라고요. 정말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심보가 못돼 먹을 수 있는 건지. 어머, 이게 뭐야? 아휴, 뭘 이런 걸 준비했어.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아이고, 당신 팔자에도 없는 비싼 선물을 받았네. 엄마는 금팔찌를 꺼내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입은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며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물론 값비싼 선물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해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잘하고 살아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저거 몇 돈이야?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정색하며 물었어요. 엄마는 팔찌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아버지는 그런 엄마를 보고 있느라 남편이 그런 얼굴과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대답했어요. 10돈. 그리고 저의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남편의 표정이 사정없이 구겨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기운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10돈? 남편이 소리를 꽥 하고 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가 그런 남편을 놀라서 바라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몹시 놀랐고 말이죠. 거기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거라고는 정말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10돈.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벌어서 제가 산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사실 별로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엄청나게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왜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 눈이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곤 하잖아요. 그때의 남편이 딱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눈이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10돈? 너 지금 나한테 10돈이라고 했냐? 엄마와 아버지가 다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저도 이성을 조금 잃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이 그렇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 쫄아서 남편을 달래거나 눈치를 보거나 했을 텐데 그러던가 말던가 어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 보면 말이죠. 10돈. 근데 그게 왜? 그게 왜? 너 지금 그게 왜라고 했어?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엄마가 전전긍긍하는 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무표정한 얼굴로 저와 남편을 가만히 보고 있었고 말이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저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남편이 엄마와 아버지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분이 자신을 뻔히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입을 다물기는 하더군요. 사실 거기까지 간 것도 이미 선을 넘은 행동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멈춘 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어진 식사는 말 그대로 모두가 남편의 눈치를 보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도 중간중간 남편을 힐끔하고 바라봤고 엄마는 대놓고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불안한 얼굴로 살폈고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남편이 또 부모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남편을 살폈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뭐 그런 인간 때문에 저희 식구가 그렇게 다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불안해했는지 모르겠네요. 더구나 엄마의 생일이었는데 말입니다.
아직도 그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는 것 같아요. 나 잠깐 담배 좀. 남편이 그렇게 말하고서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툭 하고 쳤어요. 아마 따라 나오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화장실에 가 계셨고 엄마는 과일을 내온다면서 막 일어서던 찰나였어요. 박서방, 화 많이 난 것 같은데 괜찮겠어? 상관없어. 엄마는 저 사람 눈치 안 봐도 돼. 그래도 그게 아닌데. 내가 번 돈으로 엄마 생일 선물하는 것도 왜 눈치를 봐야 해? 엄마는 제 말에 한숨을 푹 하고 쉬시더니 박서방한테 과일 먹으러 들어오라고 하라 하시더군요. 저는 그 인간이 뭐가 예쁘다고 또 뭘 먹으라고 말라니 하는 것도 짜증이 나기는 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걸 티를 낼 수도 없어서 그냥 그러겠다고 하고 남편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집 앞에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왜 이렇게 늦게 쳐나와? 자신이 아까 일어설 때 나오라고 눈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장을 피웠냐는 말이었을 겁니다. 제가 천천히 나가긴 했거든요. 짜증이 나서 일부러 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엄마가 과일 먹으러 들어오래. 내가 지금 과일이 입으로 들어가게 생겼어?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안 들어갈 건 또 뭐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제 돈으로 엄마 팔찌를 사드린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고 분한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그래서 그냥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건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냐고? 네가 지금 그걸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 내가 당신 돈으로 엄마 생신 선물을 해드린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시어머니 생신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대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이렇게 부들부들 떠는 거냐고. 너 지금 말 다 했냐? 솔직히 덜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아마 제 그런 태도에 더 화가 나긴 했을 거예요. 여태 살아오면서 순종만 하다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도 거슬렸을 텐데 그 비싼 팔찌를 엄마한테 선물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본인 돈도 아닌데요. 그게 다 네 돈이라는 증거가 있어? 뭐라는 거야? 증거라니. 너 한 달에 버는 돈 내가 아는데 그 돈으로 어떻게 그런 비싼 선물을 하냐고. 남편은 아직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월급 정도만 받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돈만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제가 그게 다 어디서 난 건지 의문을 가질 만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말이죠. 한 푼 두 푼 모았어. 이게 누굴 바보라 하나? 너 정말 미쳤어? 무슨 돈으로 팔찌를 샀냐고. 그거 내 돈이잖아. 너 그동안 생활비 빼돌렸지? 그치? 결국 그거였어요. 본인 돈으로 제가 뒷주머니를 찼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 한 달에 고작 50만 원 줘놓고 이제는 그나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제가 뒷주머니를 찼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그만큼 받아서 뒷주머니 찰 만큼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했으면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당신이 나한테 생활비를 얼마나 줬다고 내가 뒷주머니를 차. 제 그 말에 남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만데 본인이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긴 했거든요. 말문이 잠시 막혔던 남편이 다시 질 수 없다는 듯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네가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 그리고 꽁쳐둔 돈이 있다고 해도 그렇지 그걸 네 엄마 생일 선물 사는데 써? 너 지금 제정신이냐? 미쳤어? 내가 내 돈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 미친년이 너 지금 말 다 했냐?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제 얼굴을 내려쳤어요. 그 큰 손이 무게라는 무게를 다 실어 저를 내리쳤으니 순간 제가 휘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거리다가 등 뒤에 벽에 기댔어요. 이게 어디서 남편이 말하는데 소리를 질러. 그리고 네가 벌었다고 해도 그건 네 돈이 아닌 거 몰라? 우리 엄마한테는 그런 비싼 선물 나서서 해준 적이 없으면서 출가 왜이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결국 그 말이었습니다. 네 돈도 내 돈이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그렇게 한 적이 없으면서
친정 엄마한테는 그렇게 했다는 거에 화가 난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요. 이게 진짜 덜 맞아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때였어요. 자네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인가?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화를 많이 내시는 분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아버지. 장인어른. 저희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남편과 제 쪽으로 저벅저벅 다가왔어요. 뻑 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장인어른.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서는 너무 놀라서 입만 뻥긋이고 있었고 남편은 말을 더듬더군요. 감히 우리 딸을 때려? 네가 뭔데? 내가 뭐야? 아버지는 정말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런 상황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차리거든요. 지금 나서면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더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덩치도 남편보다 크고 소시적에 운동하셔서 힘도 아주 좋으셨거든요. 나이는 그렇게 드셨어도 딱 봐도 둘이 싸우면 아버지가 이길 것 같은 그런 몸을 아직도 유지 중이셨고 말입니다. 이 죽을 놈의 자식, 너 오늘 나한테 죽어봐라, 아니, 그게 아니고 나 갈게, 간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는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진짜 뭐 저렇게 없어 보이는 인간이 다 있는 건지, 나는 뭐가 좋다고 저런 인간이랑 여태 같이 산 건지, 뭐 아무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너 여태 이런 꼴 당하고 산 거냐? 아버지가 저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푹 숙였어요. 무언의 긍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여태 몰라줘서 미안하다. 저런 개새끼인 줄도 모르고. 눈물이 주르륵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우는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가만히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마 아버지에게는 그게 최대의 표현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정말 와닿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친정에 있어요. 바로 다음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가서 필요한 짐들을 다 챙겨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간 남편이 저에게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에 대한 증거가 저에게 다 있었으니 저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기는 했어요. 그리고 저는 반찬 가게를 그만뒀습니다. 정확히는 그 가게를 넓히게 되었고 거기서 택배업을 따로 시작해보자고 해서 가게를 나가는 것만 그만둔 거였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를 공동대표로 올려주셔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동안 이혼 소송은 착착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번갈아가며 찾아왔었습니다. 물론 그 대화도 죄다 녹음을 했고요. 네가 네 주제도 모르고 지금 이혼 소송을 했다? 언니,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멍청한 짓 그만둬요. 정말 멍청하다 하니까 그런 짓만 골라 하는구나, 언니같이 모자란 사람 우리 오빠 아니면 누가 걷어준다고 그래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언니는 우리 집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 살려고요. 그리고 그 집에서 식모 노릇, 한요 노릇 안 해요. 어머머, 이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언제 그렇게 대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데리러 오라고 심부름 시켜놓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나. 어디 내놓기 쪽팔린다고 집안일만 시키고 쫓아내질 않나. 뻑하면 욕하고 사람 우습게 만들고. 그게 어디 사람 대접이었어요? 그냥 죽어도 밖에서 죽을래요.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다시 내 발로 걸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은 뭘 또 말을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걸 마음에 다 쌓아놓고 있었냐.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어댔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쌍욕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뭐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다. 너 같은 거 나가면 우리가 뭐 아쉬워할 줄 아느냐. 이런 소리를 해대면서 말이죠. 당연히 이혼 소송은 저에게 유리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간 학대의 정황들이 너무 명확하게 증거로 다 남아있었고 그리고 남편은
불륜 행위까지 저질렀으니까요. 저에게 위자료와 양육권, 양육비에 재산 분할까지 다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남편은 항소하려고 했지만 어디서 그랬다가는 괘씸죄로 더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변호사비도 다 네가 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더군요. 물론 찾아와서 깽판을 한번 치기는 했습니다. 야, 네가 이러고도 멀쩡히 잘 살 것 같아?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남편에게 아버지가 그 전에 내가 네 놈을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자 깨갱하고 달아났지만 말이죠. 정말 하찮고 볼품없는 남자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도 지금 해드릴게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금방 재혼했습니다. 당시에 만나던 내연녀랑 말이죠. 몇 번째 내연녀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데 정확히 2달 정도 살고 그 여자가 도망을 갔다고 하더군요. 너희 엄마 이상하다. 너도 이상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나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정말 웃음이 터져나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우이는 오래 만나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 쪽 집안에서 남편이 그런 이유로 이혼당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안, 그리고 대먹지 못한 장모에게 내 아들을 줄 수 없다고 그쪽 집안 어르신들이 들어 누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로 차였다고 들었습니다. 신우이는 며칠을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가 쓰러져서 병원까지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건너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도 반성은 하지 않고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면서 일을 간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을 수 있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정신을 차릴 일도 그리고 행복해질 일도 없다고 말이죠. 계속 누군가를 탓하며 본인들이 바뀔 생각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본인을 끊임없이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다 나서 자기가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꼴의 자존심은 더럽게 세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뒷담화를 하는 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취직이 제대로 안 돼서 술만 푼다고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번 달 순이익이 3천만 원이 넘었어. 정말요? 우리 이러다가 정말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다 자기 덕분이지. 어디서 이런 복덩이가 굴러왔는지 그때 일 못하게 있어봐. 내가 땅을 치고 후회했지. 저와 사장님이 하는 반찬 택배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됐습니다. 어디서 입소문이 났는지 파김치가 맛있기로 소문이 나면서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물밀듯 들어와서 정말 잠을 잘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게 일을 해도 주문량을 다 못 맞출 정도로 말입니다. 대기업 몇 곳에서도 함께 김치를 출시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사장님은 그 제안을 요즘 진지하게 고민 중이고 말이죠. 어느 날 우연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마주친 적이 있어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비싼 옷과 가방으로 칭칭 감은 우리 엄마를 보고 시어머니가 무척이나 놀라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먹고 살만한가 봐? 네, 요즘 사업이 대박이 나서요. 택배로 반찬 보내는 그 사업이 잘 돼서 지금 대기업에서도 같이 일하자고 난리거든요. 조만간 강남으로 이사도 가요. 뭐라고요? 그날은 두 사람 다 당황해서 그냥 지나갔지만 나중에 따로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버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안 뒤에 남편에게 가서 다시 합치자고 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마 우리 아버지가 겁이 나서 찾아오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한 번만 더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고 하셨거든요. 요즘은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만 살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제가 대단하면서도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나날들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저의 성공을 보고 듣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찾아보고 고통스러워하고 자기 것이어야 했다고 억울해할 사람들이거든요. 뭐 가짠긴 해도 그 편이 그들이 더 고통스러운 길이니 별 생각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제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요. 그걸 그들은 더 불행해 할 테니까요. 저는 이만 여기서 사연을 줄여야겠습니다. 주절주절 이야기가 너무 길지는 않았나 하는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업보라는 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보면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착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할 것 같다는 교훈도 얻었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생각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평소 좋아하던 채널이라 남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한 번은 제 말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듣고 보면 별일들이 정말 많던데 제 이야기도 소개될 만한 수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연이기에 한번 들어봐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해요.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요즘 젊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그렇게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골치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익히 알고는 있고 뉴스에서 볼 때마다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아들 역시 대학 졸업하고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지 한창 연애를 해야 되는데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더군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속 터졌는지 몰라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철 좀 드나 했더니 겨우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로는 아르바이트만 번갈아 가면서 하더군요. 저는 저대로 홀로 일을 해서 아들을 먹여 살리고 집 대출 갚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영준아, 이젠 네 목도 해야지.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밥 차려놨으면 얼른 일 나가세요. 왜 또 한숨을 지어, 짜증나게. 아들은 그 나이껏 키워놨으면 얼른 취업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돈도 좀 모으고 그러면서 차차 결혼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몇 번이나 제가 말을 했는데도 듣지도 않고 싸우기만 번복을 했어요. 이러다 아들과 부모 자식 간의 감정 크게 상할까봐 말은 못하고 얼마나 속앓이를 했는지 몰라요. 일단 모른 척하고 저는 계속 일을 하면서 밤이며 낮이며 아들 생각만 하면 그렇게 복장이 터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꽤 길게 갈 줄 알았는데 얼마 안 가서 아들이 갑작스레 소식을 알려오더군요. 정말 대판 싸우고 등짝을 날려가며 서로 못 볼 꼴을 본 뒤 한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차려준 밥만 먹고 휙 나가버리고 밤에 들어와서 잠만 자는 걸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대뜸 저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서 저녁에 고기를 잔뜩 사들고 왔더군요. 이게 뭐냐? 엄마, 나 취직했어요. 어?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영준이 장하다. 저는 아들을 얼싸안고 그대로 울고 말았어요. 말도 안 하고 그간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어찌어찌 취업이 된 모양이었어요. 듣고 저도 좀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드디어 남들 하는 대로 길을 따라가는구나 싶어서 무척 안심이 되었어요. 마음이 너무 놓여서 그런지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실컷 고기를 구워 먹고 오랜만에 말이 트여서 조금씩 사는 얘기도 하면서 편하게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응어리가 크게 져버리니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되어버리고 입을 닫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가급적이면 아들과 이런 식으로 냉전을 치르는 건 정말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는지 그간 취업 때문에 말 안 하고 지내는 동안 무척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사람이란 상대적인 것이니 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간 너무 노력했고 엄마도 미안했다고 등을 토닥여줬어요. 본인이 일하던 전공을 살려서 그럭저럭 작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나름 잘 되었다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착착 월급도 받아오고 저한테 용돈도 조금씩 줘가면서 거의 제가 터치할 게 하나도 없이 잘 지내왔는데요. 그런데 왜 우리 아들만 그런 건지 아니면 요새 다른 집 자식들도 전부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뉴스를 보면 하나같이 다들 장가를 그렇게 안 가려고 한다는데 왜 제 주변은 그렇게 전부 청첩장을 주고 바쁘게 결혼들을 하는 걸까요? 아니, 순미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해? 벌써는 무슨, 그 집 아들 나이가 30인데 우리 때였으면 애들 낳고 키울 때지. 그거야 그렇지만 우리 영준이는 34인데. 아이고, 갈 때 되면 가겠지. 요즘은 다들 늦는다 하잖아. 주변 사람들은 다들 때 되면 간다고 절 위로하곤 했지만 저는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아들, 딸 결혼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누구네는 벌써 시집장가 보내서 손주를 받네 어쩌네 하면서 조리원에 가네 애를 맡아주네 하며 이 화제에서 탈락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갔더라고요. 저만 한참 늦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내 눈에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는 우리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결혼도 연애도 안 하고 있는 건지 답답했어요. 저도 한 번 정도는 연애 여부에 대해 물어본 적 있었어요. 예, 영준아, 너 만나는 아가씨 없니? 없어, 엄마. 그런 건 자꾸 왜 묻는 거야? 나는 혼자 살아도 돼. 마치 취업 준비할 때 마냥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아들을 보니 저는 또다시 큰 암초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 동료들도 가끔씩 아들 안부를 물어보는데 정말 속이 터질 것 같더군요. 저는 홀로 아들을 키워온지라 나름 고생도 많이 했고 아들만은 진짜 평범한 인생을 가게 해주려고 무던한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길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도 스스로 저렇게 의욕이 안 산다며 아무것도 안 하려고 드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 손에 혼자 자라와서 부모님도 안 계셨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수 없어서 힘들게 학교를 졸업하고 입시도 치르고 있어요. 세대 차이를 무시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모든 게 충족되어 있고 판이 깔려 있으면 그것도 역시나 문제인 건지 별 생각이 다 드는 때였어요. 물론 저 역시 다 옳은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가정에 대한 열망이나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앞서서 그랬는지 20살 무렵 선택을 잘못했거든요. 무척 어른처럼 느껴지던 그 남자에게 끌려 결혼을 하자는 말을 듣고 진지하게 연애를 했는데요.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것을 알게 되니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당시 주변에 뭐 기댈 것도 없고 누군가 조언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그때는 무척 고통스러웠고 다시 할머니의 신세를 지게 되는 게 너무 죄스러웠지만 그래서 더 악착같이 직장을 얻고 일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그의 일념 하나만으로도 버티었던 것 같아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요? 지금도 그랬지만 저 땐 정말 저와 같은 사람을 보는 시선도 좋지 않았어요. 아이고, 저 여잔 불쌍하더만. 혼자 애 키우고 저리 살잖아. 남편 없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애한테 아빠가 없는데 애가 잘 자랄 수 있겠어? 주변에서 이런 모진 소리를 몇 번 듣다 보면 아무리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도 상처를 받기 마련이지만 저는 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고 평범하게 그저 앞길을 쭉쭉 따라가면서 그대로 잘 살기를 바래 못 들은 척 무식하게 일만 해나갔어요. 배운 거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공장 일이었는데 저는 하루 10시간씩 공장에서 그 고된 일을 해나가며 밥도 굶어가며 돈을 모았어요. 그래야만 곰팡이 쓸은 이 지하방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저는 그렇다 치고 이 열악한 환경에서 매일 울어대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당시 아들은 그 습기 많은 곳에서 자라 그런지 피부병도 얻었어요. 허나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병원 갈 돈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하는 병원을 한 달에 한 번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러 갈 때면 아들이 눈에 밟혀 공장에 가면서도 눈물이 앞을 가리곤 했죠. 그래도 악착같이 일을 해야겠다 싶어 근무 시간까지 늘려 일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수였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일 끝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는데 근방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급히 저를 부르더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마치 울부짖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니나 다를까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청첩병력 같은 말을 하셨죠. 일을 어쩌면 좋아요. 영준 어머님, 영준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들어보니 제가 오지 않자 아들이 선생님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길을 나섰는데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저는 그 길로 아들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었고 거기서 얼굴이 다쳐 울고 있는 아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무너지던지
평소 좋은 옷 한 벌 입혀주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집에서도 못 살게 해줬는데 얼굴까지 다치니 그만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그 후 아들은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고 저는 아들 곁에 있기 위해 공장 일도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병원비와 궁핍해진 살림을 책임질 길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정희를 알게 되었어요. 정희는 제가 사는 집 옥상에 살던 애였는데 저와 나이도 같고 하여 가끔 가다 인사를 하는 사이였어요. 저와 달리 아이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도 고향에 돈을 붙이기 위해 식당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서로 처지가 비슷하다 보니 말이 잘 통했고 그래서 간간히 반찬 같은 걸 나눠 먹는 사이였는데 제 아이가 이렇게 되었다 하니 달려와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괜찮아. 니 탓 아니니 너무 괴로워 마. 이거 집에서 대충 반찬 싸가지고 왔는데 맛이 있을지 모르겠다. 한번 먹어봐. 고맙다, 정희야. 얼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지. 얼른 먹어. 정희는 제가 아들을 간호하는 동안 제 처지가 안 되었다며 틈틈이 반찬임에 밥을 잔뜩 싸가지고 와 제 얼굴에 떠먹여 주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제 안부를 챙겨주었어요. 거기다 집세니 병원비니 하는 큰돈들도 망설임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정희 입장에서도 이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을 텐데 아까워하는 기색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저기 있잖아. 명수가 이번 달 집세는 내가 내줘도 될까?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월세를 내준다니. 너도 형편 어려우면서. 아니야. 나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 여유 있으니 내가 내줄게. 내가 이 은혜를 다 어찌 갚아야 할지. 너무 고마워, 정희야.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정희는 고개를 내저으며 그저 기운내라고 네가 기운이 없으니 자기도 기운이 안 난다며 그런 말을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희와 제가 더 깊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죠. 그저 정희의 도움에 고마워하며 그의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아들이 태어난 후 더 악착같이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다 말썽꾸러기 아들이 조금씩 커가고 돈도 모일 때쯤 돼서야 그 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어요. 벌레가 출몰하고 빗물이 샜던 이 집을 막상 떠나니 알터니가 빠질 시원한 줄로만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던 친구도 볼 수 없다 생각하자 기분이 그리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정희를 두고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희는 당시 부모님께서 정해준 남편을 만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매일 도박에 여자까지 들여오는 바람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 급히 문을 두들기길래 열어보니 엉망인 얼굴로 제게 경찰을 불러달라 할 정도였죠. 정희야, 그 남편이랑은 그만 살아. 이러다 정말 큰 사단 나겠어. 남편 있다고 꼭 답이 아니야. 허나 아무리 정희를 말려도 정희는 늘 힘없이 이렇게 말하며 그 집으로 되돌아가곤 했어요. 저는 그런 정희가 답답하기도 하고 처지가 안 되기도 했죠. 어쨌거나 가장 힘든 절 도와준 친구였으니 마음이 더 한 번이라도 갔습니다. 제가 이사를 간다고 했던 날도 정희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죠. 이사를 간다고? 헤어지게 돼서 어쩌니? 그래도 가끔 놀러 올게. 우리 얼굴 보고 지내자. 어딘지 큰 뭔가를 잃은 듯한 정희의 쓸쓸한 표정이 제 가슴을 아프게 헤집었죠. 그래서 제가 얼굴 보자고 놀러 오겠다고 덥석 손을 잡으며 말했다면 정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여긴 오지 마. 오지 마. 잘 돼서 이 동네를 떠나는 건데 내가 보고 싶으면 만나러 갈게. 뭔가 그날따라 정희는 저에게 정을 때려는 것 같았어요. 아쉬워서 그러나 하면서도 저도 내심 섭섭하며 올라오던 찰나였죠. 그런데 정희가 집으로 잠깐 들어오라 하더니 제게 뭔가를 건네었어요. 이거 내가 너 주려고 모아둔 거야.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희가 건넨 건 바로 통장이었어요. 거기엔 적지 않은 액수가 들어있었고요. 남편에게 시달리며 돈을 벌고 있을 터인데 어떻게 이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돈을 왜 내게 주겠다는 건지
저는 어안이 벙벙해 정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그저 웃으며 별 대답을 건네지 않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아주 오래전에 갚았어야 할 빚을 갚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은 제 뇌리에서 아주 깊게 박혀버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아주 오래전 빚을 갚는 거라니? 그리고 정아,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받아? 주지 마. 나 좋은 회사 취직하게 된 거 알잖아. 거기서 돈 모으면 돼. 알아. 그래도 아이 키우고 하면 또 돈 들고 할 거 아니야. 애 키우는 데는 한 푼 두 푼으로 안 돼. 아마 돈 많이 들 거야. 이거 가져다 써. 여러 번 거절했지만 정희는 그렇게 제 손에 억지로 통장을 쥐어주었고 저는 결국 그걸 들고 길을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 다행스럽게도 저는 정희가 준 돈으로 좀 더 좋은 여건의 집에서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고 학교도 학원도 무리 없이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고마움이 커 정희를 만나러 갔지만 정희에 관한 소식을 알 길이 없었어요. 오래전 빚을 갚겠다는 말도 무슨 말이었는지 묻고 싶었는데 정희는 이미 그곳을 떠나고 없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연락처 하나라도 남겨두고 가지. 씁쓸한 마음이 앞섰지만 옆집 아줌마에게 남편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다시피 고향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저는 그 고마운 친구를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희의 고향도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후회를 곱씹으며 아들이 있는 집으로 되돌아갔죠. 그렇게 인생의 귀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도움으로 어떻게든 아들을 키워내었어요. 힘들 때면 그 친구를 간간히 기억하면서 그래, 그 사람도 내 삶도 응원하고 있을 테야 하고 힘을 내곤 했죠. 그리고 그렇게 키운 아들인데 계속 엄마 집에 살면서 회사만 다니는 것일 뿐 쉬는 날에는 여전히 집에만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36살이라뇨. 밖에 나가서 누구라도 만나고 하다못해 친구라도 만날 것이지.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도 삼시세끼 다 먹으면 그렇게 밉다는데 아들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솔직히 딱 아들과 20살 차이가 나는 저는 이쯤 되면 당연히 혼자가 되어 일찍 자식 키워놓고 제 삶을 보내게 될 줄 알았는데 그러고 있지도 못했죠. 영준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 여자 어때? 나이는 영준이랑 동갑인데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대. 아, 됐어요. 괜찮아요. 더군다나 주변에서 정말 참한 아가씨를 소개해준다고 하는 것도 이제 점점 조건이 떨어지면서 제가 듣고도 영 속상해지는 조건들만 사람들을 쓱 내놓고 간을 보는 게 화가 나더군요. 인생이란 자식을 낳은 자체로 이렇게 고민의 연속이고 마음을 놓일 길이 없구나 싶어 참 막막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을 쯤 아들이 또 갑작스레 저를 부르더니 확 놀래키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라도 저 같은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놀라 넘어질 거예요.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해. 뭐야? 이게 밥 다 먹고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려는 상황에서 할 말인 건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이렇게 진지하고 큰일을 말이에요. 너 엄마 갖고 장난치는 거야?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더 할 말이 있어. 말하는 투를 보니까 진짜 장난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한 번에 시원스레 말하지 않는 것이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답답해서 그만 저도 더 터뜨리게 되었어요. 사람 소 터지게 왜 이래?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저게 결혼할 사람 나이가 나보다 많아. 뭐? 뭐 하는 여잔데? 나이도 나이지만 그것부터 물어보게 되더군요. 아들은 계속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는지 고개를 밥그릇에 묻고 답하더라고요. 같은 직장에 있어. 뭐 나쁘지 않구나 싶어서 저도 일단은 한숨을 내려놓고 다시 그릇을 집으면서 물었어요. 그래? 뭐 몇 살 차인데 그래? 네 나이가 36살인데 끼케 한 40쯤 되는 거야? 그 정도면 엄마가 감내해야지. 뭐 어떻겠어. 아니, 그게...
이 말까지도 꽤나 양보를 하고 말한 건데 아들 표정이 복잡하더군요. 확 안 좋은 예감이 당겨오는 것이 순간 불안해서 재촉을 하려는데 아들이 선수를 쳐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들고 있던 그릇을 그 자리에서 놓쳐 깨버렸습니다. 저기 그 정도가 아니라 나보다 20살 많아. 그릇을 놓치는 순간 바닥을 탁 치고 떨어지면서 파편이 어딘가 튀었더군요. 따가움이 느껴지는 것도 괴로웠지만 아들의 답에 저는 보통 정신이 아니었어요. 엄마, 괜찮아? 괜찮긴.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20살? 아니, 왜 때려? 엄마, 안 다쳤냐고.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빨리 말해. 진짜 20살 차이야? 장난이 아니라는 거야? 얼른 장난이라고 말해. 장난 아니야. 진짜야. 저는 그대로 바닥에 앉았고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온갖 신경 하나하나에서 짜증이 밀려오는 게 느껴지면서 견디기 버겁더라고요. 발 어딘가에 찍히고 지나가 버린 그릇 파편 때문에 따갑고 너무 아픈데 아들이 한 말이 장난이 아니라니요. 장난을 칠 성격도 아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머리가 노래지면서 아무리 눈을 뻐끔거려도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일단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서 쫓아내고 정리를 한 다음 씻고 방에 누웠는데 한참 지나 다시 물어봐도 아들의 대답은 변한 게 없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그제서 들면서 아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건지 그제서 파악이 되었어요. 20살 차이라니. 그건 제 엄마랑 똑같은 나이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그해 12월에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저랑 같은 나이인 56살이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진지하게 아들을 불러앉히고 말했어요. 네 마음은 이해해. 그래, 사랑을 하면 앞이 안 보일 수도 있지. 근데 엄마는 반대다. 엄마는 흙이 들어가도 절대 허락 못해. 10살이라도 이해 못할 판에 20살? 며느리가 동갑이라는 거 용납할 엄마 세상에 없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해라. 허나 아들도 만만치를 않았어요. 엄마, 안 돼. 제발. 나는 그 여자여만 해.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며칠을 저를 설득하고 졸랐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면서요. 허나 만나면 무엇 하나요? 오히려 제 입에서 험한 소리만 나올 텐데요. 솔직히 말해 상스러운 욕이 나갈 게 분명했고 제가 그 여자 머리채를 안 잡으면 다행이었습니다. 만날 생각 없다. 그럴 일 없으니 네가 마음 접어. 엄마, 제발, 제발요. 부탁할게. 세상에 별의별 이야기, 사연 얘기 다 들어왔다 생각했지만 내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기가 막혔죠. 그 뒤로 저는 완전히 무기력해졌고 식욕도 잃게 되었어요. 겨우 죽이나 어디서 포장해와서 떠먹고 치울 뿐이었고 주방 쪽은 손도 대기 싫고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가더군요. 아들은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그러던 찰나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결혼 이야기는 내가 먼저 꺼냈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자는 아무래도 현실상 임신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랑 동갑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하는 말에 저는 도저히 공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분노가 확 치솟아 오르더라고요. 엄마, 우리 입양을 할까 해. 뭐? 입양? 말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어릴 적에 한 번 입양이 되었다가 파양이 되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쪽 세계를 무척 증오하는 사람 중 하나이며 가까스로 중간에 친할머니가 찾아가서 겨우겨우 키워지게 되었어요.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환멸이 나더군요. 안 그래도 다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이런 말까지 해대는 걸 보니 가치관도 안 맞고 말하기도 서로 불편한 관계라서 더 두고 볼 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무작정 소리를 지르며 아들에게 화를 내게 되었어요. 네가 여지껏 네 손으로 알아서 자란 줄 알지? 네 엄마가 우습지? 내가 널 어찌 키운 줄 알아? 나 배 골아가며 널 키웠어.
근데 넌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최소한 효도를 못할 거면 불효는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어디 의사 며느리를 데려오래? 그냥 평범한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게 그리 어려운 거야? 너무 속이 상한 나머지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들을 아무렇게나 던져대면서 아들에게 분풀이를 해댔어요. 허나 아들은 몇 번은 못 들은 척하더니 나중에는 이윽고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제발 나한테 어쩔 수 없이 낳아서 고생하며 키웠다는 말 좀 하지 마. 지긋지긋해. 내가 낳아달라고 했어? 엄마가 낳고 싶어서 낳아놓고 왜 나한테 자꾸 고마운 줄 알라는 거야? 엄마가 낳아줬으면 인생도 엄마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야 돼? 나는 목숨도 뭣도 다 엄마 거란 말이야? 결혼은 내 선택이야. 실컷 분에 차오르긴 했지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일단 앞에서는 무작정 화만 내며 쫓아버렸지만 내가 낳겠다고 결정했고 그랬으니 힘들어 키운 게 무조건 다 잘했다고나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제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 게 어디 있나요? 저한테는 이런 사실을 어디 토로하고 울 수라도 있는 친정조차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팠어요. 친구나 지인들에게 왠지 말 꺼내기도 창피하고 할머니는 수년 전에 돌아가셨고 친지 하나 없이 이 땅에 홀로 떨어진 기분으로 그렇게 외롭게 자랐어요. 저한테 저 같은 엄마라도 한 명 있었다면 저는 이렇게 일찍 미혼모가 되어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얼척없는 소리를 들으며 아들에게 면박 듣지도 않았을 거고요.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우울해져서 직장에도 휴가를 쓰고 저는 그대로 집에 알아눕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가 직장도 안 나가고 있는 걸 보고 좀 겁이 났는지 본인도 휴가를 쓰고 옆에서 지켜보고 밥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저는 너무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살이 5kg이나 빠져버렸거든요. 그전엔 그렇게 동네 밖을 돌고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또 먹었고 나이살이 찌는 건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이 쭉쭉 빠질 수가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입맛이 없고 모래알을 씹는 기분에 넘기지도 못하고 밥을 먹는 둥 마는 둥해서 이렇게 빠져버렸나 봐요. 그렇게 저는 알아누워서 기력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려니 몸이 점점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아들은 또 제멋대로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정말 이제는 환멸이 날 지경이더군요. 그 20살 차이니 뭐니 하던 여자를 집으로 데려온 게 아니겠어요? 방문을 하도 두들려대기에 왜 부르냐고 저도 날카롭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을 듣고 심한 두통이 찌르르하게 왔어요. 엄마, 전에 내가 말한 여자인데 지금 집에 데리고 왔어. 잠깐만 만나주면 안 돼? 나가! 저 밑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화를 어찌할지 이 녀석이 진짜 나를 화병으로 큰일 나게 만들려고 하는 건가 끝도 없이 어지러웠어요. 다 떠나서 이렇게 몸도 아프고 집도 엉망인 채로 누워있는데 무슨 얼굴을 대면하고 뭘 하겠다는 건지 내가 나았지만 너무 한심스러워서 짜증이 나려고 하더군요. 그런데도 계속 재촉을 하지 뭡니까? 엄마, 한 번만 문 좀 열어줘봐. 이 사람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아예 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열어주지 않고 내보냈겠지만 저는 마침 목도 말라서 주방에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집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저도 이 길어지는 시간들이 너무 번잡하고 짜증스러웠기 때문에 그냥 문을 확 열어 제껴버렸어요. 딱히 반대를 더 하겠다는 것도 받아주겠다는 것도 아닌 오로지 제가 지쳐서 말입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를 보자마자 그 여자도 저도 놀라고 말았는데요. 너 정희? 명수가. 일단 제가 그 아이를 단번에 알아본 건 그 아이가 너무 늙지 않고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제 또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끼케야 30대 후반에서 40대 초 정도로 보일까 말까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모습에서 아주 조금 늙었을 뿐이었죠. 저도 정희도 너무 놀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자 아들은 영문도 모르고 옆에서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말에 대답도 못한 채 어버버했고 정희도 저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고개를 툭 떨구었는데요. 다시 만나게 된 자체가 신기하고 그 당시를 떠올리게 되면서 눈부시듯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만나게 되는 장소나 상황 자체가 너무 기구할 정도로 악연이 아닌가 싶을 정도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로 만나게 된다니 이건 정말 너무한 게 아닌가 싶었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이 없어 막막해졌다가 일단은 아들을 나가게 하고 정희하고만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 그간 어떻게 살았냐는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거니 나는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말부터 해야겠어. 네가 그토록 나한테 잘해줬고 고마운 친구인 건 맞는데 나는 허락할 수 없다. 알아. 미안해. 나도 너를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정희는 독살스럽게 쏘아붙이는 제게 딱히 별말을 붙이지 못하고 그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지낸 세월이 소중했던 만큼 이 자리도 정희에게 무척 불편하고 힘든 자리인 게 틀림없었어요. 저에게도 그랬고요. 그래도 궁금증은 들었기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내가 영준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으로 있었어. 그러다 마음이 맞아 일이 여기까지 와버렸고 엄마가 너인 줄 알았다면 절대 시작하지 않았을 거야. 시작할 생각도 못했을 거야. 듣자 하니 정희는 남편에게 당하며 힘들게 산 후 고향으로 돌아가서 한동안 지내다가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고 그 후 회사를 차렸다 해요. 그리고 몇 년간 그 회사를 잘 유지하고 혼자인 채로 지내고 있다가 우리 아들이 직원으로 들어간 일에 계속 뭔가 서로 간의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호감을 갖게 되었고 나이 차를 극복하고 사귀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허나 저는 어쩐지 더 정희를 보고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자리를 파했습니다. 그래, 서로 더 보기 불편하니 이제 그만하자. 정희도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그만 주춤거리며 나갔고 저는 그 후 아들의 원망스러운 눈초리도 다 무시하며 저대로 살았어요. 정희에 대한 기억과 생각이 계속 얽혀들어와 꿈까지 꾸었지만 누르곤 눌러가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꺼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란 앞전의 냉전이 다 묻혀질 정도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나도 다 알게 되었어. 엄마 친구였다며? 정희 씨랑은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됐어. 정희 씨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 나랑은 더 못 만난다고 하더라. 아들이 헤어졌다니. 너무 바라던 소식이긴 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에게 잘해주었던 정희 생각이 나면서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저는 더 속이 사나워졌어요. 뭔가에 체한 듯 밥이 더 넘어가지 않았고요.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거기다 아들은 아들대로 힘이 드는 건지 이전처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기를 2주 정도 지났는데도 여전히 연락 한 통 없고 용기 내서 전화를 걸었는데도 받지도 않았죠. 혹시 몰라 회사 쪽에 걸어봤더니 퇴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저는 이대로면 아들도 잃을 것 같고 정희에 대한 찝찝한 마음도 풀지 못할 것 같아 용기를 내게 됐어요. 바로 그 아이를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정희의 회사로 찾아갔는데 정희는 예상대로 저를 보곤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떻게 여길 왔니? 얘기나 하려고. 차 한잔 줄래? 저는 그렇게 말하곤 정희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 둘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죠. 정희는 제가 아들의 행방을 물으러 온 줄 알더군요. 허나 저는 그 얘기를 물어보러 온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들이 남긴 이야기가 마음에 걸려 그걸 물어보러 온 거였죠. 오래전 빚을 갚는다는 게 뭔 말이었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영준이가 그러던데 너랑 내가 중학교 동창이었다며
네가 영준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나는 네가 기억이 안 나거든. 그리고 너 날 도와주며 그런 말을 했잖아. 오래전 빚을 갚는다고. 그러자 정희는 아주 어렵게 입술을 떼더라고요. 40년 전의 일이야. 너는 날 기억하지 못했지만 난 널 단번에 기억하고 있었어. 나는 널 아주 잘 기억하고 있지만 너는 내가 이름도 바꾸고 있으니 몰랐을 거야. 그래도 난 그때 지하방에서 아들 키우는 널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 내가 아는 그 명숙이라 옛날 생각이나 반갑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지. 그런데 아는 척을 할 수는 없었어. 그때부터 저는 쥐죽은 듯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너 혹시 그 중학교 담임 선생님 기억나? 남자 담임 선생님, 이철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선생님이야. 어느 날 그 남자 선생님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하려던 적이 있었어. 그리고 그때 네가 날 구해줬어. 마치 하늘에서 나타난 천사처럼. 내 원래 이름은 정희가 아니고 소진이었어. 이소진. 나 기억나니? 저는 정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숨을 훅 들이키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빠르게 눈물이 고이고 말았어요. 소진이, 이소진. 저는 그 아이를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 아니 소진이랑은 나름 저와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친구였어요. 당시 저는 파양을 당해서 여기저기 떠돌다 다시 보육원에 갔고 할머니가 찾으러 오셔서 시골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까지 가게 되었는데 정말 보통 가난한 게 아닌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늘 주눅 들어 있고 가기 싫어 죽겠는데도 집에선 할머니가 야단을 치니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서울에서 전학을 왔던 소진이는 집도 잘 살고 예쁘장했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걔한테 관심을 갖고 다들 따라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애가 저를 유독 챙겨주었어요. 어릴 때 죽은 여동생을 닮았다던가 뭐라나 하면서 저만 보면 동생 생각이 난다며 같이 데리고 다녀줬었거든요. 덕분에 쉬는 시간마다 저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대고 우유를 쏟고 도망가던 애들도 얼씬거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 선생님이 소진이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걸 봤고 전 거기서 일부러 소진이의 이름을 멀리서 크게 부르며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도둑이 제발저린 듯 후다닥 도망가게 되었고 그날 소진인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음을 토해냈어요. 그 후 소진인 집이 망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기 전까진 유독 제게 고마워하며 그 마음을 가끔씩 표현하곤 했어요. 내 앞에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소진이었다니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어 들려오는 소진이의 말에 전 그만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널 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긴 했는데 나한텐 너무 아픈 기억이라 차마 말하질 못했어. 그래도 고마웠어. 그 후 우리 집이 망하고 꽤 힘들게 살았지만 나는 늘 너한테 빚졌다 생각하고 살았어. 널 만나면 꼭 빚을 갚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하방에서 널 만난 거야. 저는 소진이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죠. 밖에서 주변 회사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소진이도 저를 따라 엉엉 목을 놓아 울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저는 아들과 소진이가 결혼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습니다. 아마 제 결정, 선택 이해 못하실 분들도 있을 테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동갑의 며느리를 허락할 수가 있겠냐면서요. 허나 세상 모든 일을 어떻게 제 뜻대로 결정짓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와 2번의 연이 닿았던 아이가 3번째 연을 가지겠다고 제 앞에 나타난 이상 저는 그냥 하늘의 이 일을 맡겼습니다. 제 욕심을 비우고 순리를 따르자 아들은 다시 약속한 듯 집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지금 제 소식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는 무척 잘 지내고 있답니다. 한 번의 연이 아닌 2번의 연으로 얽혀져 있던 그 아이는 이제 제 며느리가 되어 3번의 연을 맺은 후
저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아닌 친구처럼 서로를 부둥거리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은 아들과 함께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 자주 만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제 친구이니 이제 절 대신하여 아들을 잘 챙겨줄 거라 믿고 있답니다. 아들도 다행히 너무도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보내고 있답니다. 그 전보다 훨씬 철이 들어 늙은 엄마 안부도 많이 물어주고요.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제 한평생 아들 키워오며 바랬던 소망이 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는 것이었는데 그걸 이루었으니 더 여한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용기 내어 쓴 이야기인데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들어주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랑이 깃들길 바랄게요.